그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빌라 문짝을 고치어 왔어요. 좁은 현관에서 공구를 꺼내는 모습을 지켜봤죠. 넓은 등판에 땀이 맺혔습니다. 팔뚝의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시아버지인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망치를 휘두르는 손, 집중하는 눈빛, 입술을 깨무는 모습까지 전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이 감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문짝을 고치던 그 모습이요. 나 미친 거 아냐? 스스로에게 물었죠.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어요. 38살 과부가 62살 시아버지를 보고 이러는 게 맞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죠.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너무 외로웠던 거겠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위로 한 번 받지 못했거든요.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 시아버지였어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제 이름은 은지입니다. 올해 38이에요. 2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행복한 아내였죠. 남편 재훈이는 건설회사에 다녔어요. 저는 동네 서점에서 일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둘이 좋아하는 영화 보고 주말엔 근처 산책하고 작은 행복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재훈이가 회사 회식이 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늦을 것 같다고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기다렸죠. 자정이 넘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였어요. 교통사고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 뒤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의 조문, 울음소리, 향냄새. 모든 게 꿈 같았죠. 진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냈어요. 지옥은 그 후에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작은 시누이, 큰아버지, 고모. 평소엔 얼굴도 잘 안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작은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죠.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젊은데 혼자 사는 것도 힘들 거라며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다음 말은 분명했죠. 빨리 재혼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젊은 게 뭐라고 시대 집에 붙어 있어요? 귓가가 멍했습니다. 재훈이가 떠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아직 옷장엔 남편 옷이 그대로였죠. 그런데 재혼, 나가라고? 큰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집 문제도 있다고 했어요. 재훈이 명의로 된 집을 가족끼리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재훈이와 제가 함께 산 곳이에요. 대출 갚으려고 둘이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아세요? 고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유산? 무슨 유산? 내가 무슨 권리로? 자식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시댁 재산에 손대려고 하냐는 말도 이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산 포기 각서를 쓰라는 협박도 있었죠. 심지어 동네에 이상한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동네 웃음거리야. 과부가 시댁 재산 노린다고 다들 수군대잖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집을 포기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지겨웠죠. 시댁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서점 일은 그만두고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죠. 하루하루가 버티는 거였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가진 62살 남자요. 친척들이 집에 몰려왔던 그날도 시아버지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거실 한쪽에 앉아 계셨죠. 모두가 떠난 후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봉투를 건넸어요. 힘들면 연락하라는 짧은 말과 함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 분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사한 후에도 가끔 찾아오셨습니다. 과일을 들고 오거나 반찬을 갖다 주시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요. 10년 전에 시어머니를 여의셨대요. 병으로요. 그 후로 혼자 사셨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한 번은 여쭤봤어요. 익숙해졌다고 대답하셨죠. 하지만 눈빛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빌라 문짝이 고장났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경첩이 빠져버렸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주말이라 안 된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가겠다고 하셨어요. 30분 후에 오셨습니다. 공구 가방을 들고요. 문짝을 살피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어요. 퇴직 후에 목공예를 취미로 하신다고 했었죠.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좁은 현관에서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넓은 등, 땀 흘리는 이마, 단단한 팔뚝.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를 남자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문짝이 다시 제자리에 끼워졌습니다. 됐다고 하시며 일어서셨어요.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셨죠. 돌아서서 가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나 지금 큰일 났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짝은 잘 작동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요. 하지만 저는 문제가 생겼죠. 시아버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일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요. 땀 흘리던 모습, 단단한 팔뚝, 집중하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다가도 멍하니 서 있곤 했죠. 사장님이 괜찮냐고 물어봤을 정도였어요.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시아버지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죠.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카운터로 다가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죠. 커피를 만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놓칠 뻔했어요. 진정해, 은지야. 그냥 시아버지잖아. 하지만 진정이 안 됐습니다. 커피를 건네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시아버지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표정이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커피를 드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조용했어요. 외로워 보였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일어서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문짝 상태를 확인하러 가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한 번 더 봐야 한다고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1시간 후에 빌라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공구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문짝을 열고 닫으며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소리가 나는지 빠지는 곳은 없는지 5분 정도 살펴보셨죠.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완벽하게 고쳐졌다고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시아버지가 공구를 챙기며 일어서셨어요.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라고요. 시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끓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나? 커피를 건네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좁은 원룸이라 거리가 가까웠어요. 무릎이 닿을 듯 말 듯 했죠.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셨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하겠다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제안하셨습니다. 시간 있으면 목공방에 한번 오라고요. 심심할 때 나무 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요. 주말에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언제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난 후 혼자 남은 집이 더 허전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전에는 혼자 있는 게 익숙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편했죠. 아무도 없어야 숨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다녀간 후에는 달랐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공기가 텅 빈 느낌이었죠. 왜 이러지?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인데, 재훈이 아버지인데,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그분이 옆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시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에 작은 목공방이 붙어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톱밥이 묻어 있었죠.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목공방으로 안내하셨어요. 나무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따뜻했죠. 각종 공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작업대 위에는 만들다만 작은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쁘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은지 주려고 만드는 거라고 하셨죠. 놀랐어요. 저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책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다고요. 원룸에 책장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함께 작업을 했어요. 샌딩 작업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사포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거였죠. 나란히 서서 책장을 문질렀어요. 거칠던 나무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발이 스쳤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도 느끼신 것 같았어요. 살짝 몸을 떼셨거든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말없이 나무를 다듬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샌딩이 끝났습니다. 손바닥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어요.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비단 같았죠. 시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음 주에 색칠하면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차를 준비하셨습니다. 녹차였어요. 구수한 향이 났죠.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이어졌어요. 요즘 뭐 하며 지내는지, 카페 일은 어떤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좋은 듣는 사람이었어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본 게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배웅해 주셨어요. 현관까지 따라오셨죠. 신발을 신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즐거웠다고요. 시아버지도 그렇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아, 이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거 설렘 아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어요. 안 돼.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시아버지잖아. 재훈이 아버지라고.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어요. 눈을 감자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목공방에서 작업하던 모습, 차를 마시며 미소 짓던 얼굴. 이상했어요. 더 이상 재훈이 아버지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매일 시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요. 미칠 것 같았죠. 이게 맞나? 38살 과부가 62살 시아버지를 좋아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약속한 날이었죠. 옷장을 열었어요. 무얼 입어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쓰는 제 모습이 우스웠죠. 결국 깔끔한 니트에 청바지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은지?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오후 2시에 시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자. 그냥 책장 색칠하러 온 거야.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흰색 티셔츠에 작업용 바지 차림이었죠. 간단한 옷차림인데도 왠지 멋져 보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목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책장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매끄러워 보였죠. 오늘은 오일 스테인 작업을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에 색을 입히는 거였어요. 나란히 서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붓으로 조심스럽게 오일을 발랐어요. 나무결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아름다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죠. 이렇게 결 따라 바르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손을 이끌어 붓질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크고 단단했죠. 숨이 막혔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시아버지가 손을 놓으셨어요. 이제 해봐라고 하셨죠.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죠. 1시간쯤 작업했을까요? 책장 앞면이 완성됐습니다. 뒷면은 시아버지가 마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나무결이 살아있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건조되면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선물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공구를 정리하며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녁 먹고 가겠냐고요. 망설였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달랐죠. 좋다고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겠다고 하셨죠.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고기를 볶고 저는 채소를 썰었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몸이 스쳤죠. 매번 심장이 뛰었습니다. 찌개가 끓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죠. 밥을 퍼서 상에 올렸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소주를 꺼내셨습니다. 한잔 하겠냐고 물으셨죠.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남편 떠나고 술 한 번 안 마셔봤거든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얘기였어요. 요즘 날씨, 동네 소식, 카페 이야기. 하지만 술이 들어가니 달라졌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10년 전 돌아가셨다고 했었죠. 암이었대요. 투병 기간이 2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셨죠.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요.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그 후로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요. 재훈이도 결혼하고 나간 후였죠. 외로우셨을 거라고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하셨죠.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다고요. 하지만 익숙하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이야기도 했어요. 재훈이와의 결혼 생활, 갑작스러운 사고, 그 후의 삶. 시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죠. 시댁 친척들 이야기를 하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만이 유일하게 따뜻했다고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했죠. 고마운 건 제가 더 많다고요.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전에는 몰랐던 뭔가가 느껴졌죠.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요.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취한 것 같았죠.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밤 9시였어요.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배웅해 주셨어요. 현관까지 따라오셨죠.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요.
시아버지도 그렇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긴 대화를 했다고 하셨죠.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나서려는데 시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돌아봤어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은지가 있으니 좋다고요. 혼자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라고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겠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몸은 따뜻했죠. 이게 뭘까?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잖아. 재훈이 아버지라고. 하지만 오늘 밤 시아버지는 그냥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외롭고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요. 다음 주가 기다려졌어요. 매일 시계를 봤습니다. 토요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죠. 카페 일을 하면서도 시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함께 작업하던 모습, 밥 먹으며 나눈 대화. 밤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지가 있으니 좋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도 좋아. 혼잣말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있으니 좋다고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일찍 준비했어요. 옷도 신경 썼죠.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마치 데이트 가는 사람 같았죠. 데이트? 움찔했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야?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설렜습니다. 너무도 설렜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시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도 목공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책장이 완전히 건조돼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코팅만 하면 된다고 하셨죠. 함께 작업했어요. 투명한 광택제를 얇게 발랐습니다. 가까이 서서 일했죠. 어깨가 닿았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도요. 그렇게 1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책장이 완성됐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나무결이 빛났죠. 시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은지 방에 잘 어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평생 간직하겠다고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이번엔 시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 같았습니다. 부부?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왜 안 먹냐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밥을 떠먹었죠.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식사 후에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TV를 봤습니다. 별 내용 아닌 예능이었죠.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밤 10시가 됐어요.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웠죠. 시아버지도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걸어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차키를 집으셨습니다. 밤에 여자 혼자 걸어가는 건 위험하다고 하셨죠. 고마웠어요. 차 안은 좁았습니다. 옆에 앉으니 시아버지가 가까이 느껴졌어요.
체온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말없이 달렸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어요.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하셨죠. 네, 라고 대답했어요.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불렀어요. 시아버지. 차가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좋아한다고, 보고 싶다고,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시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그러라고 하셨죠. 차가 멀어졌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겁쟁이. 왜 말을 못했을까?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였죠. 이 감정을 인정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시아버지와 나.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죠. 하지만 가슴은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몇 주가 흘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죠. 함께 목공 작업을 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마조마했죠. 이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만큼요. 시아버지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전보다 부드러워졌고 따뜻해졌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죠. 그날은 비가 왔어요. 토요일 오후 시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시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왜 우산을 안 가져왔냐고 하셨죠. 갑자기 내렸다고 대답했어요. 수건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머리를 말리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했죠.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속까지 다 젖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옷장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시어머니 옷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요. 괜찮냐고 여쭤봤어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라고 하셨죠.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한 니트와 편한 바지였어요. 조금 컸지만 괜찮았죠. 거울을 봤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옷을 입은 제 모습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생강차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감기 걸릴까봐 그러신데요. 따뜻한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시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가까웠어요. 무릎이 거의 닿을 듯 했죠. 말없이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비 그칠 때까지 있다가 가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손을 뻗으셨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손이요. 크고 단단했죠.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죠. 이마가 맞닿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죠. 짧은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떨어졌을 때 눈을 떴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답 대신 제가 다시 다가갔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안았어요. 품이 넓고 따뜻했죠.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겨본 게요. 재훈이가 떠난 후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냐고 물으셨어요. 행복해서라고 대답했죠. 시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가자고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좋아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언제요? 물었어요. 재훈이 결혼식 때라고 하셨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요. 하지만 며느리였기에 묻어뒀다고 하셨죠. 재훈이가 떠난 후에는 더 힘들었대요.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다고요.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 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한다고요.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냐고 물으셨죠.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라고요. 시아버지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24살이나 차이 나는데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상관없어.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정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겠죠.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함께 이겨내자고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됐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망설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객실이 따로 있다고요. 그냥 비가 너무 세차서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객실이 아니라 시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함께 있어도 되냐고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확실하냐고 물으셨죠. 확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아버지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침대에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어요. 천천히 할 거라고 속삭이셨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 멈추겠다고요. 무섭지 않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조금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시작됐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아름답다고 속삭여 주셨어요. 시아버지도 옷을 벗으셨습니다. 62살이지만 단단한 몸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멋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시아버지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따뜻했죠. 정말 괜찮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팠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멈추셨습니다. 괜찮냐고 물으셨죠. 계속하라고 말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아픔이 사라졌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밀려왔죠. 이런 게 있었구나. 재훈이와는 달랐어요. 더 깊었고 더 진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진심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요. 긴 밤이었습니다. 여러 번 멈췄다 다시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요. 괜찮다고, 좋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새벽이 됐을 때 끝났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시아버지도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꼭요. 사랑한다고 속삭이셨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시아버지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 있었어요. 아직 자고 계셨죠. 자는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랑스러웠습니다. 살며시 입을 맞췄어요. 시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미소를 지으셨죠. 잘 잤냐고 물으셨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 잤다고요. 시아버지도 그렇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푹 잤다고 하셨죠. 함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달걀 프라이와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행복했죠.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물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라고 하셨죠. 저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때로는 시아버지 집에서, 때로는 제 빌라에서요. 함께 요리하고 영화 보고 산책했어요. 손을 꼭 잡고 걸었죠. 비밀 연애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댁 사람들에게는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달라졌어요. 표정이 밝아졌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죠.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거든요.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신우이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가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다른 친척들도 와 있었어요. 큰아버지, 고모. 둘러싸인 기분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물었어요. 아버지랑 뭐 하는 거냐고요.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누가 봤다고요. 둘이 손잡고 걷는 걸요. 부정했습니다. 오해라고 말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큰아버지도 거들었어요. 폐륜이라고, 집안 망신이라고 했죠.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오는 손님도 줄었죠. 사장님이 눈치를 주셨습니다. 이러다 가게가 힘들어진다고요. 결국 일을 그만뒀어요. 집에서도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친척들이었어요. 당장 헤어지라고, 시아버지를 놔두라고 했죠. 당장 헤어져라. 그러지 않으면 경찰 신고한다.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세요. 늙으신 분이 무슨 짓이에요? 우린 절대 인정 못해. 평생 가도 인정 못해. 매일같이 협박 전화가 왔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힘들어 하셨어요. 자식들이 찾아와서 싸웠다고 했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라고 말했어요. 시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친척들이 제 빌라로 몰려왔습니다. 집을 비우라고 했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요. 이 집도 시댁 재산이라며 더 이상 못 살게 하겠다고 했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온갖 협박을 했거든요. 동네방네 소문 퍼뜨리겠다고, 시아버지 일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무서웠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울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야 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한테 피해만 주고 있었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책장도 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였지만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볼 때마다 아플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죠. 시아버지 몰래요. 이별 인사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얼굴 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사랑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짐가방을 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어디 가냐고 물으셨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을 닫으셨죠.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고요.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시아버지한테 피해만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말했죠.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꽉요. 같이 맞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킬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크고 사람들 눈도 무섭고 시아버지 일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셨어요. 혼자 가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요. 함께 싸우자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잘못이냐고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꼭요. 괜찮다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속삭이셨어요. 믿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믿으라고 하셨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기로요. 함께 싸우기로요. 다음 날 시아버지가 움직이셨습니다. 친척들을 모두 불렀어요. 시댁 집에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거실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작은 시누이, 큰아버지, 고모. 모두 화난 표정이었죠. 제가 들어오자 웅성거렸습니다. 뭐 하러 왔냐는 말도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먼저 좋아했다. 친척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봤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게 됐다고요. 나이 차이는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도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야.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고 물으셨어요. 10년을 혼자 살았다고,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하셨죠. 은지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방해하지 말라고요.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된다고, 결혼한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보냐고 했죠.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재훈이가 떠난 지 2년이 넘었다고, 은지도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하셨어요. 큰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폐륜이라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재혼한 며느리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더구나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셨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젠 아니라고 했어요. 재훈이도 제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죠. 나이 차이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진심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고모가 비웃었습니다. 진심? 재산 때문 아니냐고 했죠.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관심도 없다고, 시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친척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절대 인정 못한다고 했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친척들은 돌아갔어요. 화난 채로요. 영영 얼굴 안 보겠다는 말도 했죠. 혼자 남은 거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안았어요. 힘들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 시선도 따가울 거라고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시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셨어요.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어요. 그날부터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숨지 않았어요. 손잡고 동네를 걸었죠.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손가락질도 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린 떳떳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엔 이상하게 봤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걸 알게 됐죠.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면 되지?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친척들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시누이가 먼저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인다고,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본다고 했죠. 반대는 하지만 아버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진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함께 목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주문 제작을 받았죠. 책장, 책상, 의자. 시아버지가 만들고 제가 색칠했어요.
좋은 팀워크였죠.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났거든요. 정성껏 만든다고요. 일하는 게 행복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니까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때론 시아버지 집에서, 때론 제 빌라에서요. 편안한 일상이었어요.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결혼하자고요? 놀랐습니다. 진짜 결혼이요? 진짜 결혼이라고 하셨어요. 작은 결혼식이지만 제대로 하자고 하셨죠. 눈물이 났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요. 결혼식은 정말 작았어요. 하객도 몇 명 안 됐죠. 마을 이장님, 가까운 이웃 몇 분, 그리고 시누이. 시누이가 와줬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해줬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깔끔한 한복을 입었어요. 시아버지도 한복 차림이었죠. 멋있었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평생 함께 하겠다고, 서로 사랑하겠다고요. 반지를 끼웠습니다. 키스했어요.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시아버지, 아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목공방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아졌죠. 나이 차이? 이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린 그냥 부부예요. 행복한 부부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편견과 싸워야 했고, 주변의 시선도 견뎌야 했죠. 하지만 이겨냈어요. 함께였으니까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나이도, 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 중요한 거죠. 가끔 남편이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냐고요? 전혀 후회 안 한다고 대답합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요. 남편도 그렇다고 말해줘요. 나를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맞아요. 우린 서로를 살렸어요. 외로웠던 두 사람이 만나 행복을 찾았죠. 오늘도 목공방에서 일합니다. 남편은 나무를 깎고 저는 색칠해요. 가끔 손이 스치면 미소 짓죠. 여전히 설레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을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 생각이에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볼 거죠. 손을 잡고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너무 행복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죠. 사별 후 외로워하던 며느리와 10년을 혼자 살던 시아버지. 편견을 넘어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황이 복잡해도, 주변이 반대해도 진심이라면 괜찮아요. 사랑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죠.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치과의사 이수진, 올해 46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개원한 지 15년째입니다. 그리고 그 진료실에서 58세 환자를 만났습니다. 진료대 위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 올해 46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수진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한 지 15년째입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 재현이는 4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42세, 남편은 45세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1년을 버텼습니다. 결혼 18년, 그렇게 끝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치과에 매진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하루 평균 20명의 환자를 봅니다. 테일링, 충치 치료, 신경치료, 임플란트.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딸 하나가 있습니다. 지은이, 24세, 대학원생입니다. 지은이는 기숙사에서 살고 저는 혼자 삽니다. 강남 아파트 32평. 남편과 함께 살던 집입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46세. 치과의사? 과부. 엄마.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사랑 같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집에 가고 잠을 자고 그게 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만난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나이와 관계를 넘어선 진짜 사랑을 전해드리는 황혼인연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시작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치과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점검하고 기구를 소독하고 환자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스케일링 예약이었습니다. 진료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누웠습니다. 의자가 천천히 뒤로 젖혀졌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환자 얼굴에 밝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환자 입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세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환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입 안이 환히 보였습니다. 치아, 잇몸, 혀. 가장 은밀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스케일링 기구로 치석을 제거했습니다. 날카로운 끝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를 긁어냈습니다. 환자가 움찔했습니다. 아프면 손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15분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충치 치료였습니다. 마취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긴 주사 바늘. 따끔할 거예요. 잠깐만 참으세요. 잇몸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환자가 움찔했습니다. 마취액을 천천히 주입했습니다. 잇몸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5분 기다렸습니다. 마취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드릴을 켰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소리입니다. 충치 부위를 갈아냈습니다. 검은 부분이 사라지고 깨끗한 치아가 드러났습니다. 아말감을 채워넣고 다졌습니다. 30분 작업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간호사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30분 휴식이었습니다. 오후에도 환자들이 계속 왔습니다. 신경치료, 크라운, 임플란트 상담. 쉴 틈이 없었습니다. 1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환자를 보는 동안은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외로움도 슬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환자가 나갔습니다. 진료실을 정리했습니다. 기구를 소독하고 차트를 정리하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먼저 퇴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진료실.
조명을 끄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잤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46세. 치과의사? 과부. 그게 전부였습니다. 1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 진료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미 퇴근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응급 환자라고 했습니다. 이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 없다고. 지금 당장 와도 되냐고. 위치를 물으니 근처라고 했습니다. 10분이면 온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10분 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한쪽 볼을 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진료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누웠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환자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주름이 있었지만 단정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왼쪽 어금니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많이 아픈가 봤습니다. 아 하세요? 남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입안을 확인했습니다. 왼쪽 어금니에 큰 충치가 있었습니다. 거의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신경까지 간 것 같았습니다. 방치한 지 꽤 오래됐나 봤습니다. 신경까지 감염됐네요. 많이 아프시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았습니다. 따끔할 거예요. 잇몸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남자가 움찔했습니다. 마취액을 천천히 주입했습니다. 5분 기다렸습니다. 마취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드릴로 충치 부위를 제거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남자는 눈을 감고 참고 있었습니다. 신경을 제거했습니다. 검붉은 신경 조직이 나왔습니다. 고름도 조금 있었습니다. 소독하고 임시로 메웠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응급처치는 끝났지만 앞으로 몇 번 더 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경치료를 완전히 끝내려면 4회, 5회는 더 와야 한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치아 상태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어금니 3개는 이미 없고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남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다고. 천만에요. 다음 주에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환자 이름은 강민우. 58세. 직업란에 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강민우 씨가 왔습니다. 정시였습니다. 진료의자에 누웠습니다. 신경치료 2차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입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하세요? 민우 씨가 입을 벌렸습니다. 임시로 메웠던 것을 제거했습니다. 신경관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가는 파일로 신경관 벽을 긁어냈습니다. 소독액으로 헹궜습니다. 다시 임시로 메웠습니다. 40분 작업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상담을 했습니다. 신경치료는 2회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금니 3개,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민우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회사 대표시라고 차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시간은 비워둘 수 있다고. 직원들한테 맡기면 된다고. 그렇다면 계속 목요일 오후 6시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결혼하셨냐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환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흔치 않았습니다. 과부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실례했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했다고. 8년 전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30살이라고.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손자도 1명 있다고. 혼자 사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하고 집에 가고. 그게 전부라고. 저랑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다고 말하고 민우 씨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네. 그게 제 첫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우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시였습니다. 1월 말까지 신경치료를 마쳤습니다. 총 4회였습니다. 매번 신경관을 청소하고 소독하고 메우고 4번째 방문에서 최종적으로 신경관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신경치료는 끝났지만 이제 임플란트가 남았습니다. 2월부터 임플란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어금니 3개. 한 번에 1개씩 수술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날. 민우 씨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처음이라고.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마취하면 안 아프다고. 마취 주사를 여러 번 놓았습니다. 잇몸 전체가 마비될 때까지. 민우 씨의 입술이 부어올랐습니다. 마취가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잇몸을 절개했습니다. 칼로 쓱 그었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거즈로 닦아냈습니다. 뼈에 드릴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드릴 소리가 컸습니다. 민우 씨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었습니다. 금속 나사를 뼈에 박았습니다. 잇몸을 봉합했습니다. 1시간 작업이었습니다. 2주 후 2번째 수술. 4주 후 3번째 수술. 3월 말까지 3개의 임플란트를 모두 심었습니다. 이제 뼈와 임플란트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4개월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서 확인하면 된다고. 민우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매주 못 보는 게 아쉽다고. 저도 사실 아쉬웠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치아 상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의 회사 이야기.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부품 제조업이라고. 3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후회한다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 전 개원한 것. 처음엔 환자가 없어서 힘들었던 것. 하지만 이제는 안정됐다고. 민우 씨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여자 혼자 개원해서 15년이나.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 말에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2월이 되자 상담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30분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는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성격 차이로 8년 전에 이혼했다고. 아들 양육권은 아내가 가졌다고. 아들이 결혼한 후로는 가끔 본다고. 외롭다고 했습니다. 혼자 아파트에 있으면.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 1년간 투병했던 것.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힘드셨겠다고. 저도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뼈 유착 기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확인하면 됐습니다. 첫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민우 씨가 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뼈와 임플란트가 잘 붙고 있었습니다.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오라고. 민우 씨는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 다음 달까지 보는 건가요? 네, 유착 기간에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환자와 저녁을 먹는 건. 하지만 민우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니 기분이 달랐습니다. 민우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다 보였습니다. 58세지만 잘생겼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다고.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이 예뻤다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46세가 되도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민우 씨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 진료 때 말고도 보고 싶다고. 괜찮으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5월도 한 번 만났습니다. 진료 후 저녁 식사. 6월 초도 만났습니다. 어느새 한 달에 2번씩 만나게 됐습니다. 진료실에서 한 번, 식당에서 한 번. 6월 중순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임플란트 유착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크라운만 씌우면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크라운 제작에 2주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본을 뜨고 그 다음 주에 크라운을 장착한다고. 민우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더 이상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날 저녁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냐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드라이브 가자고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민우 씨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함께 강원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러.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3시간을 달려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8세 남자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를 보며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치아도 좋아졌고 인생도 좋아졌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저도 민우 씨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4년간 외로웠는데 이제는 행복하다고. 민우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원장님, 사랑해요. 숨이 멎었습니다. 46세가 되도록 이런 고백은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도 연애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민우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58세 남자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민우 씨의 마지막 치료 날이었습니다. 크라운을 장착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치료가 다 끝났어요. 잘 관리하시면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민우 씨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좋다고. 원장님 덕분이라고. 천만에요. 잘 관리하시라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진료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원장님, 이제 저 환자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이제 환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고백해도 되죠? 이미 바다에서 고백했잖냐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민우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이수진 원장님,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46세가 되도록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환자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여전히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료가 아니라 데이트였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 뮤지컬 티켓, 주말 드라이브. 58세 남자의 데이트는 세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도 기억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우 씨 아파트에 초대받았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우 씨가 직접 요리했습니다.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의외로 요리를 잘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배웠다고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의 회사 이야기. 30년간 운영해온 중소기업. 힘들었던 시절, 지금의 안정.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간 운영해온 치과. 남편을 잃고 혼자 버텨온 시간.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어도 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58세 남자와 46세 여자. 12살 차이. 환자와 의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민우 씨는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여전히 왕성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열정적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계속 저를 예쁘다고 했습니다. 46세인데도 피부가 좋다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밤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46세지만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7월, 8월.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보냈습니다. 민우 씨의 아파트 또는 제 아파트.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58세와 46세? 12살 차이지만 우리는 그저 연인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항상 저를 아꼈습니다. 치과일이 힘들면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피곤하면 저녁을 만들어줬습니다. 외로우면 밤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민우 씨를 챙겼습니다. 회사 일이 스트레스면 들어줬습니다. 건강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꼈습니다. 58세와 46세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30살 아들. 준비됐다고 느껴서. 저도 제 딸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4살 지은이.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사귀자고. 숨기지 말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치과 간호사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민우 씨가 더 이상 환자로 오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9월 첫째 주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민우 씨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치과 앞으로 왔습니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차에 탔습니다. 민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뒤돌아보니 간호사들이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남자친구 생기셨냐고. 어제 차에 타시는 거 봤다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냥 아는 분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아니냐고. 6개월간 오셨던 강민우 씨.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사귀고 있다고. 윤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이랑요? 네, 하지만 치료 완전히 끝나고 사귀기 시작했다고. 윤희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간호사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이 환자랑. 나이도 12살 차이. 귀에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9월 중순이었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편하다고. 환자분이랑 사귀시는 게 왠지 일하기가 어색하다고. 충격이었습니다. 치료 완전히 끝나고 사귀기 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자일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환자였잖냐고.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고. 사표를 철회해달라고 했지만 간호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2주 후 그만뒀습니다. 민우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우 씨는 미안해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딸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지은이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환자분이었는데 치료 끝나고 사귀기 시작했다고. 지은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58세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보다 12살 많다고. 지은이가 놀랐습니다. 12살 차이요? 그럼 거의 할아버지 나이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환자였던 분이랑 사귀는 게 괜찮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냐고. 치료 끝나고 시작했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걱정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민우 씨에게 지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46세 여자랑 사귄다고 했더니 12살 차이라고. 게다가 원래 환자였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힘드시죠?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간호사도 그만두고 딸도 걱정하고.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미안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2살 차이. 환자와 의사.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 주변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을까? 민우 씨도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가 줄었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9월 말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서로 조금 거리를 두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연락이 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문자.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이 끝나갔습니다. 민우 씨가 그리웠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딸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냐고. 요즘 안 좋아 보인다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지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랑 헤어진 거냐고. 아니라고. 잠깐 거리를 두는 거라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분 정말 좋아했냐고. 정말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하는 전화였습니다. 딸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민우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주말에 셋이서 만나자고. 민우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주말에 셋이서 만났습니다. 민우 씨와 지은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가 지은이에게 잘해줬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대학원 공부는 어떤지, 힘들지 않은지. 지은이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 같다고. 나이 차이는 있지만 진심이 느껴진다고.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것 같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었습니다. 민우 씨와 저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당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고. 1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민우 씨가 특별한 곳으로 데이트하자고 했습니다. 남산타워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원장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반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6세가 되도록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7세가 되었고, 민우는 59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계속 치과를 운영하고, 민우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삽니다. 민우의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돌아옵니다. 딸 지은이도 이제는 민우를 잘 따릅니다. 지난달에 민우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손자가 귀여웠습니다. 민우는 손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59세 남편과 47세 저. 12살 차이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58세와 46세의 사랑.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환자와 의사로 시작했지만 진심이라면 괜찮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과의사와 환자, 46세와 58세, 12살 차이의 사랑, 아하세요로 시작된 사랑. 응원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나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용기 내세요. 진심이라면 나이와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세요. 당당하게.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혼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